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국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특성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인 아버님이나 또는 어머님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한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중요한 그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소위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또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또는 구성원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경우는 과거와 같이 아주 단순한 농경사회 또는 수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경우 정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의 기능 또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 같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더들은 모두 다 공동체 구성원의 소위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공후산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것은 후에 챙긴다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리더들의 경우도 어쨌든 하나의 개인으로서 또 개인적인 욕심 또는 야망 또는 사적인 이해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하고 또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어서 소위 국가의 경우 리더는 과거에는 소위 통치, 일방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위 팔로우, 국민들, 추종자들을 소위 그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통치의 개념이었다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경우는 소위 국가 경영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우도 일부 국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또는 아주 전제 군주 시대와 같은 그러한 그 군주의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 국가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한 리더가 독재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일종의 리더는 국가 경영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에서 리더십은 대개 우리는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politician, 정객 또는 정치꾼 또는 뭐 정상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소위 그 리더가 있고 뭐 정략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얘기에는 스테이츠먼, 소위 정치인, 정치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후리만 크라크 교수가 이야기한 것인데 두 가지의 그 정치인의 타입에는 전혀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객, 정략가 또는 정치꾼의 경우는 내가 다음 선거에 당선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소위 그 자기의 어떠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따라서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되느냐, 다음 선거만을 오직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략가 또는 정객, 정치꾼 또는 정상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포리티션이 있고, 스테이츠면의 경우는 소위 그 다음 세대 또는 국가의 비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공후사, 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신양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후에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우리의 리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가 또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굳이 외국의 경우를 따져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소위 그 1960년대 초에 많은 국민들한테 소위 그 뉴 프론티어의 꿈을 주었고, 또 그 당시 대학생들과 같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리더로서의 소위 그 환상을 주었던,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희망을 주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일종의 스테이츠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략가 또는 폴리틱션 또는 정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며, 워터게이트라고 그러는 소위 미국 역정치 사상 또는 미국 선거 사상 가장 소위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탄핵 일보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불명예를 소위 그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는 정치인 또는 정치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닉슨 같은 경우는 정객 또는 정치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막스 베버는 직업 정치인, 리더의 경우도 일종의 직업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저술한 막스 베버의 경우는 리더가 가져야 될, 또는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질은 열정, 판단력, 책임감,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이 국가에 대한 봉사의 열정,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자기가 한 정치적인 그러한 업적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자질을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가져야 될 하나의 자질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러는 것은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리더십은 일종의 역사의 동력이다.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거대한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리더십의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역사의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역사의 주체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역사의 피조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역사의 소위 주체가 중요한 리더가 역사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정치가 리더가 역사의 주체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의 노를 젓는 것은 많은 대중의 몫이지만은 키를 잡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선박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러한 승객이 탔는데 그 배가 어떤 곳으로 잘 가서 파도와 또는 경량을 헤치고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느냐, 그것은 키를 잡은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하는 리더의 몫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소위 성공적인 사례는 최근의 경우 우리는 등소평과 리관유 수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G2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지구상의 패권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막강한 소위 중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등소평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등소평 시절에 약 13억의 인구를 실용주의 리더십에 의하여 오늘의 대중국을 건설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등소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소평은 일국양제다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소위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의 제도를 허용한다라고 그래갖고 홍콩을 소위 중국에 다시 편입시키면서 두 체제를 공히 인정하면서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등소평은 흥묘, 백묘라고 그러는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오늘의 중국을 산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소위 흰 고양이든 가리지 말고 중국 인민을 먹여 살리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해서 사실상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은 자본주의 체제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서 지금 한 15억 정도 인구로서 우리가 대충 평가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력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출생한 시진핑은 1997년 2월 92세로 사망했는데 시진핑도 상당히 등소평을 존경할 정도로 중국을 오늘날 건설하는 데 시진핑의 등소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에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나라였던 싱가포르를 오늘날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되고 부자인 나라로 소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리관유 수상의 경우는 소위 민주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실상 리관유 일체제라고 그러는 여러 가지 비판은 받기도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 분할된 싱가포르 아주 도시국가 아닙니까? 인구 불과 수백만이 되는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못 살고 혼란스러웠지만 정념과 정직을 강조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26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파탄으로 가난한 나라가 된 싱가포르를 오늘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풍요하고 안정된 도시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1923년 출생해서 2015년 91세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 싱가포르이 이와 같이 풍요하고 안정된 그러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한 데서는 이관유 수상의 결정적인 역할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이나 또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만델라 같은 경우도 일종의 소위 리더십의 성공 사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경우는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을 이룩한 것으로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 할 때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하면서 이것을 민주주의의 하나의 상징적인 소위 그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데,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정적인 에드윈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오늘날 국방부 장관, 당시에는 전쟁 장관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스탠튼은 링컨을 과거에 어떤 식으로 비판했느냐, 촌뜨기다 또는 긴팔 원숭이라고 비난한 변호사였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을 전쟁 장관, 국방장관에 임명해서 남북전쟁을 소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끄는데 이 스탠튼 장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링컨은 그 외에도 자신의 경쟁자였던 인사들을 각부 장관으로 많이 임명해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사실 백인을 차별하는 그러한 아파르트 헤이트의 종결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반체제 운동으로 해서 종신령을 언도받고서는 27년간을 복역하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특별히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만델라 자신이 그렇게 백인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백인들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백인 지도자들을 투옥시키지도 않았고 백인 지도자들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그들과 같이 공존해서 사우스 아프리카를 발전시키자라고 그러는 화해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그러는 소위 흑백 분리 정책, 특히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고 흑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정책을 하는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종결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우스 아프리카는 소위 백인 대통령이 없고 흑인이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분규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으면서 일종의 소위 흑백 통합을 통해서
사우스 아프리카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되고 또 발전된 국가로서 소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넬슨 만델라의 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928년 출생한 넬슨 만델라는 2013년에 사망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이와 같은 세계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또 대통령이 된 후에 소위 화해와 용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줌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실패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 다음에 필리핀, 동남아의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소위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그 지경만 하더라도 소위 세계 경제 5위의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였던 페론이 1943년 군사 쿠데타에 참여해서 군사정부의 내각에 입각해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그 후에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1946년부터 55년, 그 다음에 1973년, 74년 대통령이 되었는데 친노동자 정책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한 포퓰리즘, 소위 국가의 재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담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소위 친노동자 정책을 통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함으로 해서 소위 디폴트 국가까지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2차 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순위 5위였던 국가가 지금은 디폴트 국가가 되고 그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그러한 아주 후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스의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당시에 60달러였는데 1955년에 필리핀의 국민 소득은 155달러 정도로 우리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러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인들이 필리핀의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가서 연수과정을 밟을 정도로 필리핀은 교육제도에서도 상당히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 장춘동에 있는 장춘체육관 같은 경우가 필리핀에 의해서 설계되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보다는 상당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 정권이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로 인해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아주 빈국으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1인당 GDP가 한국의 15분의 1 정도로 소위 낙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그 당시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아키노를 살해한다든가 그리고 또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 여사의 지나친 사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1917년 출생해서 1989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필리핀은 사실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오늘날도 상당히 비난한 국가로
남아있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실태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또는 리더십이 어떻게 잘못 운영됐느냐에 따라서 성공된 사례 또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십은 리더라고는 말은 1300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리더십을 우리는 번역하면 지도권, 지도력, 지도적인 지위,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관계, 통수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선박의 조타수에 비교된다. 따라서 조타수가 어떠한 키를 잡고서는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항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승객들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선박에 있어서 함장 또는 조타수, 선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의 경우는 우리도 최근에 그러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많은 인명이 소위 그 희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이 자기 자신만 살라고 미리 뛰쳐나왔다든가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리더십의 상실로 인해서 무고한 승객의 참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승객들의 생사가 갈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리더십의 유형은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바버라고 그러는 학자가 분류한 리더십의 유형인데 하나는 적극적 긍정형, 적극적 부정형, 소극적 긍정형, 적극적 부정형, 소극적 부정형 이와 같은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긍정형은 일종의 승부사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인 어떠한 유형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이면서 국민들에게 소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리더십의 타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그와 같은 소위 그 적극적 긍정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를 아마 이와 같은 유형으로 우리가 카테고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적극적 부정형은 야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명감이 불타고 일종의 권력지향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이지만은 그러나 다소 좀 정서 불안형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닉슨이나 또 미국의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러한 그 행동은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부패에 소위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긍정형은 장인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솔하고 낙관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과 윤리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태프트나 워렌 하딩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부정형은 사원형, 일종의 일반 사원과 같은 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리더에게 맡겨진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하기지만 그 역할과 책임을 좀 포괄적, 대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축소지향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그 리더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훌륭한 리더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이젠하워, 켈빈 쿠리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리더십의 유형은 스텝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텝 리더십. 스텝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번트의 S, 트랜스포메이셔널의 T, 그 다음에 에디칼의 E, 그리고 퍼블릭의 P 해서 스텝이라고 그러는 약자를 사용하면서 리더십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첫째, 존중, 봉사, 정의, 정제,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에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은 좀 낮추면서 그리고 강한보다는 부드러움,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는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는 리더들과 추종자, 팔로우 간이 서로를 더 높은 수준의 동기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또 정치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높은 도덕성과 그와 같은 변혁의 동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와 팔로우가 서로 소위 그 소통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링컨이라든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리더십은 존경, 가치,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윤리적 리더십은 그야말로 고도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부르짖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런 윤리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리더십은 도덕적 권위를 강조한다. 공동체적 가치, 사상,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리더십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도덕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행하고 그것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막스 베버가 얘기에는 책임감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소위 2차 대전 이후 쓰러져가는 영국을 다시 강한 영국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위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철의 여인이라고 그러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국이 다시 세계의 중요한 강대국으로서 부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적 리더십은 어떠한 필수적인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민주적이다, 소위 데모크라틱 리더다라고 그러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민주적 리더십의 소위 그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레지티머시가 있어야 되겠다.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다. 효과성이 있어야 되겠다. 책임성, 설득, 이와 같은 소위 그 자질을 가진 그러한 또는 요건을 가진 조건을 충족한 이와 같은 지도자를 민주적 지도자다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 또는 뭐 정통성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선거와 같은 합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쿠데타와 같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정통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소위 비밀, 평등,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유권자의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에 의해서 권력을 쟁취했을 때 그것은 정통성을 우리는 가진 정치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가 과연 민주적으로 제대로 치러지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선거가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치 지도자는 정통성을 갖고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성, 인간으로서의 품성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고도의 도덕성을 지녀야 됩니다. 도덕성은 공동체 또는 팔로우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존경은 결국은 신뢰를 소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성, 국가 목표 설정에 따른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없이 국가를 운영했을 때 국민들은 설사 오늘이 어려우더라도 내일의 비전을 보면서 리더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비전을 제시 못하고 지나치게 과거에만 얽매이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피로감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왜 천주교에서 소위 고백 기도했을 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자의 경우는 어떠한 정책을 실행했을 때, 정책을 하나 추진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것은 지도자 자신이 내 탓이요 하고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지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득이다 그랬죠. 비전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된다. 위대한 설득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자기가 어떤 위대한 목표 또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그와 같은 비전을 실시하는데, 실행하는데 따라올 수 있게끔 설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다라고 그러는 지도자의 소위 그 자질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로널드 니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민들로부터의 이해 또는 협력 또는 잘못했을 경우는 소위 그 사악 용서를 비는 그와 같은 소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민주적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비록 정통성을 가지고서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된 다음에는 국민의 군림하는 자세와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 지도자가 권위를 갖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오소리티. 권위는 정치 지도자가 권위가 없을 때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구성원한테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배분이 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갖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특권의식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권위주의적은 일방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통치하는 형태 또는 짓누르는 형태 또는 강압적인 형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군림하는 그러한 과거의 제왕적인 자세라고 그럴까? 그러한 그 권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권력 지향성이 강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이 마키아벨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행태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보였던 하나의 권력 쟁취 방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소위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부정선거, 금권선거 또는 소위 그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든가 그러한 아주 나쁜 행태를 보였던 것이 이와 같은 권력 지향성이 강한 데서 오는 마키아벨리적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파벌의식이 지나치게 강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한국 지도자들의 행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평소에는 지역주의를 다 판다. 또는 지역 패권주의는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도 막상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소위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소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자 지배주의,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때 또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위 경찰력, 군사력 또는 정보기관 등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행태는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주의적 사고, 일사불란과 만장일치를 추구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는 앞으로도 설명했지만 사실은 헌법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거의 소위 그 1인 지배자의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상권 위에 군림하는 그와 같은 소위 그 통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중심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회 또는 사법부, 행정부를 완전히 청와대 휘하에 놓고 소위 그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은 일사불란과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획일주의적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 밑에 있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소위 권력 행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치력과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결국은 정치력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력은 결국은 나 이외의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일단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정치력을 물리력 또는 통치력으로 착각하고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도 물론 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소위 등용시켜서 업무 분담, 분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최대한 습득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대통령이 과거에 권위만 가지고 또는 권위주의적인 행태만 가지고 통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소위 정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 능력의 부족과 독선적 사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은 정치 지도자가 가지게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 또는 아무리 좋은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경우, 특히 대통령들의 경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자주 안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설사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한다고 치더라도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도 하나의 이런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국민들과의 거리관계가 자끔 벌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위 국민들이 소외됨으로 해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점차 소위 이완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 정치 지도자의 특성은 개별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특성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 지도자들의 행태적 특성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